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예, 이제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뷔페 가면 한 2시간을 먹죠. 맞아요. 이걸 40분에 컴팩트하게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슨 뭐 샐러드 이런 것도 안 따지고요. 아, 그런 거 먹으면 본식으로 바로 본식으로. 들어갑니다. 예, 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제 예고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준비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에피타이저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네. 딱 본식 들어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좋습니다. 재료 준비하셨죠? 저는 그러니까 사전에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저는 차장님하고는 뭐 세미나로도 만나보고 아. 식사도 따로 네네. 했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도 지난 연말부터 이 캐펙스 관련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 지금부터 오히려 이런 해당되는 산업과 네.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조금 미리 말씀해 주셨던 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미 좀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와 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어떤 대응들을 해야 되는지 펀드 매니저 관점에서 보는 내용들을 네.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에서 캐펙스가 왜 중요한지, 에너지 전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장기적인 시황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펀드 매니저 관점에서 실제로 운용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거기에 관련된 세 가지 신재생에 대한 섹터 세 가지를 핵심 포인트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네. 시작해 볼게요. 네. 저희가 경기 침체를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상당 부분 주식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경기 침체의 의미를 보면은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GDP의 구성 항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소비, 투자, 순수출로 구분이 되죠. 여기에서 미국과 한국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소비 중심이고 한국은 순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관점이 다르다라는 그러겠죠. 것이고요. 근데 이게 갈수록 소비보다는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게 미국부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중금리 중물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네. 뭐 고금리 고물가에서 다소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금리하고 물가가 높은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관점인데 여기에 중국의 역할론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약해졌다는 네. 거죠. 네. 오른쪽 아래쪽의 차트를 보면은 네. 70년대부터 미국에서 GDP 대비 소비 비중이 60% 정도 수준에서 70%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이때 중요하게 역할을 했었던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소비하는 소비자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제조 공장으로서 역할을 해서 수출을 해왔었는데 그렇죠. 미국이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재편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향후에는 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GDP에서 소비가 이 소비만으로는 더 이상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함수를 보면은 소득이 있고 구매력이 있고 금리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저희가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은 매크로 지표이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단 이제 소득이란 부분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죠. 이걸 코로나 때 했습니다. 보조금을 막대하게 지급을 해서 소득을 높여주면서 소비를 진작을 시켰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불거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밖에 없다. 캐펙스. 저는 이걸 캐펙스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물가가 오르더라도 내가 돈을 벌면서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 근데 돈을 안 버는데 쓰는 거는 문제가 되거든요 항상. 왜냐면은 자산이 말라갈 테니까. 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투자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미국도 혼자 살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또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살펴보면 네.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고 소득에 따라서도 인플레이션 영향도가 차이가 있다라는 게 IEA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로축은 에너지 인플레이션 영향도이고 세로축은 푸드 인플레이션 영향도인데 이 딱 중간에 위치한 게 중위권에 되는 소득 부분이고 이 가로축에 있는 부분이 유럽이라든지 유럽과 같은 선진국 국가들이 에너지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을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 유럽은. 그렇죠. 못 사는 국가일수록 푸드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못 사는 나라는 먹는 거에 네. 그리고 선진국 같이 잘 사는 에너지. 나라는 에너지에 영향을 그렇죠. 받는다는 거죠. 저희도 보면은 뭐 비슷한 개개인 소비, 개개인 가계를 보더라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취약한 국가는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이거든요. 그럼 선진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인플레이션에서 나오는 그렇군요. 거고 네. 그게 딱 정확하게 도표로 보여주는 게 이 캐펙스 안에서 미국의 비국방 자본재 신규 주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20년 역대 최고치를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이런 캐펙스 관련된 자본재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현대 건설기계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네. 그 외에 최근에 전력 설비 업체들, LS 일렉트릭 같은 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게 다 캐펙스 관점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 주가가 보면은 글로벌 주가는 좀 다소 작년 하반기에 부진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영향 때문에 투자가 지연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연이다? 지연됐다. 그리고 IRA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기다리기 때문에 지연됐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투자가 본격화되는 거죠. 그럼 네. 관련된 수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1분기 실적이 피크가 아닌 2분기, 3분기 관련 기업의 실적은 더욱 우상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런 자본재 관련된 주가도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네. 저희가 IRA 법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매니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본질은 중국을 배제하는데 중국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중국이 수입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겠다라는 법안 이름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죠. 근데 저는 이 한 문장을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올드 이코노미의 투자와 뉴 이코노미의 혁신을 연결시키는 게 IRA 법안의 정의다. 제 개인적인 정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일종의 에너지 전환의 본질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본질인데요. 구조 조정이 미리 진행된 산업이 있고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될 산업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올드 이코노미에 들어가는 산업재, 소재 이런 업종들은 오랜 시간 구조 조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 기업들은 투자의 수혜가 집중되고 실제로 IRA 법안의 보조금은 다 이 올드 이코노미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방향은 올드 이코노미 쪽으로. 올드 이코노미로 가죠. 네. 그럼 뉴 이코노미는 그동안 혁신을 이끌어 왔었는데 네네. 이들 기업들은 구조조정이 진행이 될 텐데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은 이 법안에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방식이냐면 아리백이라고 들어보셨을 네. 텐데 네네네. 기업들이 앞으로 필요한 전력의 100%를 신재생으로부터 얻은 전력을 사용하도록 법을 제정을 한 건데요. 여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네. 그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마케팅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받는데 압축될 것이다. 네. 실제로 이 빅테크 기업 중에서 이런 쪽에 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쪽은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이 될 테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그러면 약간은 뉴 이코노미 쪽은 구조조정도 있으면서 뭔가 사업 재편이라든지 순위 재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 때문에도 사실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뉴 이코노미 쪽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발생되는 구조조정이라 하면 대부분 저희가 인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겠죠. 이 인력 고용이 그만큼 중요한 시기인데 이 고용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그게 저희는 이제 로봇과 AI 시대로 간다라는 의미이고 이것 또한 저는 캐펙스 관점을 설명을 드리는데 또한 이 로봇과 AI가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거고 이거는 미국이 가장 급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산업의 현황을 저는 캐펙스라는 단어로 좀 시황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이해력이 막 좋은 편이 아닌데 네. 우리 지금 차장님이 쫙 그 시황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해가 됩니다. 아, 뭔가 시장이 그렇구나. 이렇게 쫙 그려집니다. 네. 그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들으면은 제가 뭔가 말씀드렸죠.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시황뷰는 에너지 전환인데 네.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0년간 CO2 배출량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2005년부터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죠. 안 좋은 거죠. 중국이 이렇게 CO2를 많이 배출을 하는데 미국은 감소를 합니다. 이 부분은 중국이 오히려 제조 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올라갔던 부분인데
있는데 아마 이제는 이 격차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생산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생산 시설을 지으면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그쵸. 이슈이거든요. 이제 중국도 이 상황에서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미 2020년 9월에 시진핑이 제창을 했습니다. 2030년에 탄소 배출량을 피크 아웃 할 거고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리 기후 협약 때 탄소 중립 기준을 2050년으로 정했지만 중국은 그래도 2060년까지의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거고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소비 비중이 2021년 기준으로 16.6% 정도 차지를 했는데 네. 이게 2030년 기준으로 25%입니다. 선진국들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실제로 매년 1%씩 이걸 상향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렇게 태도 전환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저희가 온난화,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피부에 많이 안 와닿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요즘 올해 이제 벚꽃이 빨리 피고 빨리 엄청 빨리 네. 거의 한 달 정도 빨리 그리고 또 내일은 폈어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추워요, 추워요. 엄청 내일 뭐 영하까지 내려간다고 체감 기온은. 그러니까 이상 기후가 나타나면 그렇죠. 아 이게 온난화구나라는 거를 가끔 느끼죠. 좋습니다. 제가 뭐 센터장님 아시겠지만 저는 집이 대구에 네네. 있거든요. 음. 서울에 있다가 대구를 주말에 내려가면 네. 기후가 달라요. 그래요. 덥죠. 같은 나라인데 어이구. 기후가 다른 걸 느낍니다. 네. 오히려 이제 대구는 지금 벌써 한여름이 들어간 것 같고 벌써요? 그렇군요. 벚꽃도 예년보다 2, 3주가 빨리 진 것 같아요. 네네네. 벚꽃 지면은 대구는 여름 거의 되나요? 아열대 기후죠. 예, 여름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여름이 대구는 한 6, 7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근데 이것도 온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거죠. 네, 네. 여기서 핵심은 음, 파리 기후 협약이 없었으면 이렇게 배출량이 늘어났을 게 음. 기후 협약이 있으면서 이렇게 스테이한 정도 수준까지는 네. 됐다라는 건데 네네. 이렇게 하더라도 2.6도 정도가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현재 IRA 법안이라든지 유럽의 리파워 EU 통해서 정책 목표 수준만큼 투자를 했을 때도 이 정도밖에는 안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신재생 발전 투자보다 훨씬 더 가속화돼야 된다라는 네. 게 핵심이고요. 이게 결국은 기후 변화 때문인데 일례로 이 1.5도 정도 상승시키는 게 2100년까지의 목표인데 1.5도를 상승시키다 하더라도 사실 5m 정도의 해수면은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몰디브는 잠기게 될 것이고 필연적인 몰디브 아직 못 가봤는데. 예,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잘 안 믿거든요. 저 얘기. 네. 저그 몰디브 잠긴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내년이면 이제 20주년인데. 네. 가시려고 계획하셨었어요? 그 신혼여행을 몰디브 갔었어요. 아, 20년 전에? 20년 전에. 네. 그때도 그 얘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잠긴다고. 네. 근데 아직 20년 동안 안 잠겨서 안 잠겼다라기보다 오히려 그 더 늘었어요. 면적이요? 아니 면적보다는 이제 그 리조트 수라든지 아. 뭐 이런 것들은 더 늘어서. 그렇죠. 20년 근데 전에 물론 많이 이제 늘어났죠.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된 부분들은 음, 있죠. 음. 자꾸 이제 해수면이 올라오고 올라간다. 있다거나 하는 문제 등은 있는데 약간 좀 그렇습니다. 이게 파리 기후 협약이 없었으면 한 4도에서 5도 정도가 상승을 했을 거거든요. 4도 5도 되면 이렇게 되면은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지만 인터넷에 이런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뉴욕하고 런던이 침수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있는 여의도도 침수가 될 거고요. 없어지게 될 겁니다. 해수면이 엄청 많이 상승을 하게 될 테니까. 네. 그리고 중국, 인도 히말라야 빙하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중국과 인도의 일부분이 또 잠기게 되고. 심각한 내용이죠 이거는. 네, 지구가 그래서 이런 사라지네. 부분이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맞아요. 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탄소 중립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빨리 해야죠. 이 탄소 중립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법제화 돼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는 이 부분은 확정된 미래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사실 뭐 장기 플랜이고 해야만 하는 거죠. 환경 오염이나 이런 문제들은. 장기 플랜이라고 하지만 음.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더 좋은 거죠. 그 뭐 이렇게 차츰차츰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네. 좀 속도를 가속화해야지 좀 위험이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네. 그동안 기업들이 빨리 하지 못했던 이유는 비용적인 돈이 부분이 들어서. 컸었고, 예. 일단 현재의 투자를 미래 이익을 위해서 현재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강제가 없으니까
쉽지 않았죠. 굳이 지금 뭐 나중에 투자하면 되는데 미리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기업의 입장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강제를 하고 보조금을 주면서 독려를 하게 되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게 최근의 이슈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 탄소 중립이 과연 신재생 캐파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재생 발전의 캐파 비중은 현재 28% 정도 전 세계 차지를 합니다. 전 세계 전력에서 28%를 차지하는데 여기 2030년만 되면 60%까지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다소 낮을 텐데 갈수록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매년 증설돼야 되는 캐파 기준은 2021년에 290기가와트가 증설이 실제로 됐었고요. 연간 신재생 발전이. 근데 이게 2030년에 1200기가와트시로 거의 4배 정도가 가까이. 성장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 태양광 풍력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태양광 풍력만으로 전체 전력에서 70%를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50년이 되면. 그렇게 해서 2030년이 됐을 때 연간 지어져야 되는 캐파 수준은 태양광 650기가와트, 풍력은 400기가와트인데 이게 최근에까지 리포트보다 훨씬 더 상향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각각 4배씩 성장을 하는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워닝을 주고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채팅창에 뭐 40년 전에는 이 후에 석유도 고갈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하고 뭐 네, 맞죠. 대비를 좀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 안 하면은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그냥 위기를 바로 직면할 수 있으니까 더 맞습니다. 강한 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게 생각해요. 앞서 비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업들은 결국 수익이 나야지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LCOE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합니다. 한 단위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투자 비용과 운영하는 비용을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는 페리티가 달성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면은 이 신재생에서 나오는 전력의 단가와 이 화석 에너지에서 나온 전력의 단가가 같아지는 시점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태양광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죠. 태양광이 투자가 가장 빠를 수밖에 없었고요. 최근에는 풍력이 곧 온다라는 얘기가 있고 순서대로 이제 신재생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수소 에너지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갈수록 이 신재생 쪽은 단가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화석 에너지는 올라가게 되면서 좀 더 이제 크로스되면서 기업 입장에서 굳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신재생 발전을 하는 게 경제성이 더 좋아지는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꼭 탄소 중립에 강제하지 않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커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내용들을 쭉 접하다 보면 이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갔을 때 그러면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네,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 투자 관점에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런 에너지 전환 과정에 또 하나 지금 화두로 다뤄지는 것이 배터리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배터리에 대한 시장 확대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배터리가 커지는 부분이 결국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분을 더 촉발시키고 더 촉진시키게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또 변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런 에너지 공급망 재편의 2차 전지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내리는 거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저희가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 것도 8.2 기후 협약 이후였는데 지금 전기의 수요가 사용량이 전기차 때문에라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죠. 그럴 수밖에 근데 없죠. 이 부분을 또 화석 에너지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또 탄소 탄소가. 중립 때문에 전기차가 늘어가는데 이게 또 탄소 중립이 안 되는 상황이 네.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같이 가는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결국 공급망 재편이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미국에서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자국의 공급망을 재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뭐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자재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2차 전지 분야에서 미국이 약한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 부분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배터리에 대해서도 네. 다른 뭐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광물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국 미국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그거기 때문에 배터리 마찬가지고요. 배터리와 뭐 에너지 구분 없이 공급망 재편에서는 같은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어쨌든 전기를 만드는 데는 다양한 소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태양광, 풍력, 수소를 다 준비를 했는데요. 네. 시간은 네. 최대한 네.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실제로 사진을 가져왔는데 네. 한국에선 체감이 안 되는 사진입니다. 엄청난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이 지어지고 있고요. 이건 한국의 어디 사진이죠? 아마 이게 인도 쪽인 것 같습니다. 아, 뒤에 산맥을 보니까요. 지금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이 인도에 지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아, 평야에 그냥 저런 그렇고요.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약간 공간이 경사가 있는 거군요. 그 산맥 밑에 저 지평선 끝이 지형이죠. 보이지 않는 데까지 패널이 깔려 있다는 네. 얘기군요. 네, 중국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고 미국에도 텍사스라든지 캘리포니아는 엄청난 크기로 지었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우린 땅덩어리를 네. 좁아가지고 저 다 건물 위에 설치하고 뭐 돌에 그렇게 설치하고 가야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특히 유럽도 비슷한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이 리파워 이후에 보면은 건물용 태양광을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한국도 비싸게 그렇게 갈 것 네. 같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솔루션이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 그렇죠. 때문에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발전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런 대규모 발전 중심이었다. 이것도 성장을 하겠지만 건물 위에 짓는 부분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다라는 거고요. 태양광 산업은 뭐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핵심은 2018년 기준으로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이전까지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2011년, 12년에 OCI는 살아남았지만 네. 웅진 에너지는 부도가 났고 그렇죠. 중국과 한국이 200개 정도가 넘는 태양광 업체들이 구조조정됐습니다. 유럽에서도 25개, 미국에서 15개 구조조정이 됐는데 이 이전까지는 이런 정부 지원을 통해서 유럽 중심으로 성장을 해오다가 경제성이 이제 중국부터 나오니까 막다하게 투자를 하면서 공급 과잉이 돼서 이때부터 이 코로나 직전까지 OCI 주가가 66만 원에서 26,450원까지 빠집니다. 네네네. 근데 OCI가 2016년에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인수를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군산에서는 더 이상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이 안 됩니다. 이제 원가가 그만큼 중요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로 다 갔고요. 지금 앞으로는 이 트렌드가 이제는 효율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앞서 중국보다는 기술력이 우위인 한국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원가의 부분 때문에 중국에서 경쟁력이 뒤졌는데 IRA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오히려 기술이 중요해지는 시기로 가기 때문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거고 25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태양광 설비가 지어질 거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미국, 유럽,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호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중요해진 거는 전력 자체가 중앙 집중형에서 분산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랬을 때 ESS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고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태양광과 ESS는 같이 묶어서 지어지는 게 지금 미국의 트렌드입니다. 실제로 태양광 프로젝트의 거의 90% 이상이 ESS를 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수요가 엄청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오늘 LG 엔솔도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트렌드로 간다라는 거고요. 정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는데 한국 업체들은 이 AMPC가 중요합니다. 풍력에서도 또 다룰 내용인데요. 이거를 와트 단위로 환산을 하면 0.17달러가 세이브가 된다고 합니다. 0.17달러가 세이브가 되면 지금 중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0.05달러의 생산 원가가 차이가 나거든요.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17, 예. 0.17.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그게 번째는 지금 IRA 법안에 대한 효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이 캐펙스 관점에서 투자의 유인이 생긴 거죠. 특히 모듈 쪽에서 그렇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면 IRA를 반영하게 되면은 모듈의 생산 단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중국과의 격차가 훨씬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게 업체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이 OCI도 폴리실리콘만 만들다가 미국에다가 모듈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도 이제 경제성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생산 공장, 모듈 생산 공장이 많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미국은 작년에 미국 전체적으로 태양광 25기가와트가 설치가 됐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모듈은 5기가와트밖에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모듈 공장이 굉장히 많이 지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이 중국이 이 태양광을 압도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절대적인 점유율과 미국 IRA 법안을 통해서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기업들의 점유율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이쪽에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냐라는 네네.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하세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태양광 주가가 부진했었던 이유는 중국에서 대규모 증설에 따른 이 패널 가격부터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다수였고 실제 투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이 업황의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는 중국의 영향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오히려 중국의 영향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정리를 쭉 다 해봤는데요. 2024년이 되면은 이 전체 태양광의 폴리실리콘의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긴 합니다. 175만 톤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22년 작년 대비해서 더블 정도로 늘어납니다. 근데 딱 저 숫자상에서 보면은 우리 기업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어요. 맞습니다. OCI가 5천 톤 정도 증설한 게 네네네. 다거든요. 그게 작년에 증설을 이제 했는데 OCI에 저도 탐방 가서 들어본 입장은 기다리겠다. 예, 기다려서 중국 업체들 보고 이후에 증설하겠다라는 좀 태도인 것 같아요. 예, 증설하는 거는 문제는 크게 안 되는 것 같고 공급 과잉인지 아닌지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IRA 법안의 효과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만의 이게 공급 증가 이슈인지 실제로 미국에 영향을 주는지를 사후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독일 업체나 미국에는 햅록이라고 하는 폴리실리콘 업체들도 증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는 위에 이 5개 업체가 다 중국 업체인데요. 이 중국 업체를 합산을 해보면 13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거의 전 세계의 대부분을 이 5개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외의 대부분도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밑에 수요 공급 밸런스로 설명을 해보면 물론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수요 대비 공급 반대로 공급 대비 수요 양이 80%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긴 합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초과 수요였는데 이 부분 때문에 주가를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보다는 이제는 이 공급과 수요라는 부분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수요가 늘고 공급이 늘어날 텐데 미국도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곳과 그럼에도 공급이 부족한 국가는 미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갔을 때 내년이 되면은 이제 중국 패널이 태양광 이제 부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도 외 수출되는 것도 막히게 되는데 이랬을 때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은 충분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뭐 IRA 법안 등으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어떤 벽이 생겼다라는 점은 인정이 되는데 유럽 시장에 대한 중국의 공략은 계속되지는 않나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의 경우에는 실정이 대규모 발전 단지보다는 건물 옥상 여기 지어지는 부분의 비중이 앞으로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네네. 앞서 리파워 이유는 사실 강제를 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부분은 2026년까지 모든 신축되는 공공과 상업용 건물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깔아라라는 게 강제를 하는 거죠. 이때 들어가는 부분은 폴리실리콘이 중국보다는 한국 업체들이 고순도 폴리실리콘 유리해질 것이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쪽의 부분 또 저희가 태양광에 대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을 하는데 1세대가 실리콘 태양 전지입니다.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하는 태양 전지는 실리콘 방식이고 2세대는 방막형 전지라고 해서 하나는 솔루션이 앞서 나가고 있는 세대인데 네. 이거는 실제로 발전보다는 건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수요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단가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애쉬오일을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 원가와 수익성 문제인데 건물에 올리다 하더라도 그만큼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올려야 되는 거. 올렸을 때 전력을 생산을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할 거냐. 이제 지금 호주라든지 미국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단독 주택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경제성이 나오다 보니까는 자기 자가의 태양광 전지를 설치를 하고
그 전기차 충전소까지 같이 충전 시설까지 지어서 자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가 많이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게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유럽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것도 엄청 또 열심히 그쪽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미국이나 유럽은 주거 환경 자체가 조금 다 다르기 그쵸.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태양광은 역시 이제 중국에 대한 상황 변화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난해 사실 또 주목받았었던 분야 중에 하나가 풍력 부분이거든요. 풍력. 앞으로 풍력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더 많이 뭔가 더 성장할 부분들이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맞습니다. 풍력이 그리드 페리티가 달성되는 게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태양광보다는 조금 늦게 성장을 네.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태양광과 풍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류가 어렵다는 거죠. 풍력은 대규모로 지어져야 되는데 대형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중국에서 아무리 싸게 잘 만든다 하더라도 물류비 때문에 다 까먹습니다. 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걸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실제로 베스타스나 지멘스와 같은 업체들은 물류비를 자기가 부담을 하거든요. 자기가 물류비를 주고 사오는데 굳이 이게 경쟁력이 없으면 중국 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200m가 넘는 타워나 블레이드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도 사실상 쉽지 그렇겠죠.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풍력은 현지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현지 생산 관점에서 국내의 CS 윈드 같은 업체는 압도적인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거죠. 네. 풍력은 이 기술 발전은 앞서 태양광의 경우에는 이 기술 효율의 발전으로 간다고 하면 풍력은 대형화로 가는 게 트렌드 추세입니다. 네. 지금 최초는 미국에서 1981년에 육상 풍력 단지가 지어졌어요. 이때는 30kW짜리 풍력 터빈, 풍력 발전이 지어졌습니다. 이게 20개 정도 지어졌는데 2022년에 영국에 지어진 해상풍력 단지는 8메가와트짜리가 165개가 지어집니다. 근데 이 8메가와트도 지금 추세를 보면은 2024년, 25년이 되면 해상풍력이 15에서 17메가와트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한국 업체들의 장점은 이 산업의 장점은 단가가 훨씬 더 많이 뛴다. 비선형적이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데 수요가 선형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관련 기자재 업체들의 ASP 그 단가는 비선형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 산업의 성장보다 오히려 관련 업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 포인트는 육상풍력에서 해상풍력 시대로 넘어가는 게 네네네. 올해부터가 5년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해상풍력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하부 구조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부 구조물이라는 거는 해상풍력에서 새로 생겨나는 비즈니스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구조 조정이 돼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이 업체 중에서는 기술 우위가 있는 업체는 마진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국내 업체들도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선도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앞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해안가에서 멀어지려고 하는데 이것도 무한정 너무 멀어질 수는 없거든요. 100m가 넘어가게 되면 부유식으로 바다에 띄워야 되는데 원가가 너무 많이 그렇겠죠.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한 60m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40m까지는 이렇게 모노파일을 해서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 타워를 박는 형식이고요. 40m, 60m 정도 사이에는 자켓을 짓는. 그래서 이 자켓이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게 조선업 종에서 그러니까요. 핵심 기술이 이거거든요. 플랜트 해양 하던 플랜트, 쪽이 네. 다 저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유 시추선하고 이제 하던데. 네, 그래서 이게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상강의 MNT 뭐 사명이 바뀌었죠. SK 오션 플랜트가 글로벌 거의 탑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캐파를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시장을 한번 모델링을 해보면은요.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풍력은 이젠 중국을 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다. 이제는 대형화가 되면은 중국 없이도 자생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한국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건데.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은 올해 한 43기가와트, 2030년에 216기가와트로 한 5배 정도 성장을 합니다. 해상 풍력의 비중이 이렇게 2배 정도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터빈의 평균 용량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평균 타워 가격, 메가와트 대비해서 평균 타워 가격이 한 1억 6천 정도 했었던 게 2억 8천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 네. 단가가 비성장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타워 시장은
올해 한 6조 원 정도 하는 게 한 34조 원 정도 수준까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또 베어링 경우에는 한 4천억 정도 하는 시장이 2조 2천억 정도 시장이 됩니다. 작년에 CS 윈드가 연간 한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거든요. 네. 그럼 역산을 해보면 대략 전 세계에서 25% 정도 점유율을 한 1위 기업이다. 25%인데 1위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타워 업체가 꽤 많습니다. 열 몇 개, 20개 정도 되는데요. 이 그중에서 중에서 1위? 실제로 중국 업체를 제외하면 몇 개가 되지 않고요. 정프로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정프로님이 이 CS 윈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항상 그 자부심을 느껴서 오늘 만약에 계셨으면은 어게임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CS 윈드를 이렇게 장기 투자하고 또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성장 속도가 타워가 더 크고 타워보다 또 베어링이 더 큽니다. 네. 예, 요게 또 위에 단가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제휴 4천억에서 2조 2천억이 되는데 네. 작년에 CS 베어링 의 매출액이 500억대 정도 나왔어요. 이 500억대 매출을 가지고 지금 시총이 한 3천억대 정도 하거든요. 뭐 누구는 비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장 커지는 걸 보면 지금 500억 정도 했으면은 한 10몇 프로 정도에 했던 거죠. 글로벌 1위가 아니었습니다. 예, 작은 업체였는데 이게 갈수록 2조 2천억 정도 시장이 되면 제 개인적인 추산은 점유율 한 30%에서 40%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한 40% 정도 점유율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CS 베어링의 매출 가능한 매출은 한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지금 500억대에서 한 20배 정도 가까운 성장을 하게 될 텐데 그게 가능한 거는 풍력은 대형화가 되는데 대형화가 될수록 과점화가 됩니다. 진입 장벽이 커지게 되고요. 기술 때문에도 그렇고 막대한 캐펙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타워보다는 베어링이 좀 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베어링이 좀 더 가점화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업체에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이 베어링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한 5개 정도, 중국 제외하고 한 5개 정도가 되면 한 14메가와트급 이상의 해상풍력 베어링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2개밖에 안 남는다고. 우리 상장 기업 중에서요? 한국은 베어링, CS 베어링밖에 없는데 네네네. 스페인에 한 군데 업체가 있고 미국에도 한 군데가 있을 정도 한 2-3개 정도밖에 없는 거죠. 2-3개에서 과점을 하면 적어도 한 30-40%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후발주자가 나오겠지만은 진입 장벽 때문에 기술 격차가 좀 있을 테니까 점유율을 높이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국내 이 풍력 업체들은 이미 글로벌 수준의 기업인데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CS 윈드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성장을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AMPC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을 때 주가적인 측면도 당연히 긍정적이지만은 네. 저는 핵심은 캐파가 이미 1등인데 이건 캐파가 많은 업체들이 무조건 유리한 게임입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인 캐파를 증설을 했을 때 캐펙스도 줄어드는데 또 생산을 하면은 또 보조금을 받습니다. 또 거기에서 세이브되는 현금 흐름 가지고 또 증설을 하고 또 생산을 했을 때 또 보조금을 받는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IRA 법안의 효과는 지금 주가적으로 반영된 게 아니고 앞으로 진행되면서 계속 가속화되는 그 흐름이다라는 거고요. 네. 미국 현재 지금 4기가와트 정도의 캐파가 8기가와트 정도로 늘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건 육상풍력 기준이고 해상풍력을 별도로 또 지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CS 베어링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요 타임라인이 중요한데요. 타임라인 중에서 위가 육상이고 밑에 해상풍력인데 이 빨간색은 보시면 되는데요. 빨간색은 대량 양산이 되는 시점입니다. CS 베어링의 경우에는 GE 쪽의 매출 비중이 90%가 넘는 기업이고요. GE 쪽에서 점유율 60%를 하는 거의 독점을 하는 기업인데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인가요? 예, 요게 그게? V가 베스타스입니다. 그렇군요. 베스타스 공급이 3분기부터 될 거다. 그랬을 때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또 이 육상 쪽에서는 베스타스가 넘버원이거든요. 이 베스타스 통해서 꽤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으면 이걸 통해서 해상풍력으로 넘어가는 거죠. 베스타스 쪽에 15메가와트짜리 해상풍력 베어링은 한 5월부터 해서 이제 R&D가 시작이 됐을 때 내년 2분기 중에는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됐을 때 본격적인 해상풍력은 24년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회사의 전환점이
한두 달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요 베스타스 이슈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네. 좀 유의미한 변화를 풍력 쪽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종목은 음. 뭐 세아제강 지주하고 SK 오션 플랜트는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하부 구조물 관련해서 세아제강 지주 밑에 세아윈드는 모노파일을 만들고요. SK 오션 플랜트는 자켓을 만드는데 이 세아윈드는 영국에서 독점을 합니다. 영국은 중국 다음으로 해상 풍력이 발전되어 있는데 네. 캐파 기준으로 글로벌 3위이고 영국에선 독점을 하고 있고 수주를 이미 받아놓고 향후에는 아마 제 전망으로는 미국에다 증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SK 오션 플랜트 경우에는 기존에 자켓을 만들다가 네. 추가적인 캐파 증설 27년 기준으로 부유식 캐파를 1조 원에서 2조 원을 추가로 증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예. 저희가 막 구겨 넣었는데 역시 그래도 한 번 더 나오셔야겠네요. 예, 우리 태양광과 사장님. 풍력 내용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수소 내용은 네. 아쉽게도 못 들었고요. 저희가 혹시 이 그렇습니다. 자료를 저희 예. 신의 자료실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올려주셔도 시청자분들이 좋고요. 자료 이거 좀 보고 싶다고 오늘 내용을 제- 너무 잘 들으셨는데 제 전략이 일부러 좀 끊기길 바랬어요. 왜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나올 수가 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면 네. 남은 게 이제 수소 남았는데요. 그쵸. 그 수소하고 배터리 쪽을 묶어서 같이 네, 설명을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소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수소 연료 전지, 네. 수소차도 있지만은 저는 이 이퓨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이퓨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오면 앞으로 수소 연료 전지, 수소차뿐만 아니라 이퓨얼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27년, 28년쯤 되면 네. 자동차 시장이 같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묶어서 맛배기로 뭐 결국에는 본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희 오늘 이제 네. 육류까지만 네. 먹었고요. 이제 스시도 먹어야 되고 저렇게 게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고기는 이제 다음번에 조만간 또 자리를 마련해 그래야 될것 보도록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